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이제 1회 한번 여러분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요.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또 두 번째니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우리 또 차곡차곡 끄집어내서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도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응용하고 뭔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뭔가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순발력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한 자신을 믿고 좀 시험에 임하시고 문제들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 잠재 능력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제는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모르는 문제는 이걸 토대로 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달정신병리에서 성별, 기질, 부모의 불화, 그리고 부모의 죽음이나 이별, 긍정적 학교 경험의 부족, 이러한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한 요인에 해당되는지를 찾으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호 요인 같은 경우는 건강한 발달을 조장하거나 유지하는 요소인 거예요. 건강한 발달. 보호. 이 친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발달. 그리고 또 유지하는 요소. 유지하는 요소를 찾는 건데, 이거는 유지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하고 좀 다른 거죠. 통제 요인, 탄력성. 이건 말 그대로 통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게끔 통제하는 그런 조건들, 상황들. 탄력성, 회복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레질리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로 위험 요인. 정신병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 복합적으로 누적되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그런 요인인 거거든요. 복합적인, 이 친구가 정신병리를 나타내게 하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제 일컫는 그런 요인이에요. 자, 여러 개의 복합적인 이런 위험한 요인들. 4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좀 쓸까요? 정신병리 발생의 복합 요인.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누적돼서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요인이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뭘 말하고 있나? 허위성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허위성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적절하지 않은 것, 허위성 장애를 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허위성 장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탁 갖고서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허위성 장애란 의도적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자 역할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외에는 다른 보상이나 이득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개 성인 초기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환자 역할을 위한 의도적 위장.
환자 역할을 위한 의도적 위장. 이것은 특별한 그 외 보상은 없어요. 단지 환자 역할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그런 장애인 거죠. 자, 보실게요. 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고요. 외부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증상을 허위로 만들어낸다. 그렇죠?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청소년기 아니라 성인 초기에 이제 발생하게 된다.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성 장애는 사실은 그 파트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사실 그렇게 적은 내용도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인 거라서 제가 막 대부분 별을 다 하나씩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냥 우리가 약하게 그냥 무시해서 넘어갈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 또 이상심리에 또 그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또 그러한 요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고의 비약, flight of ideas인데, 자, flight 제가 비약할 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비행기라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의 비행, 뭐 이런 거, 사고의 비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비행기처럼 날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뭔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연상되는 이야기를 너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주제에서 막 벗어났다가 그래서 정작 내가 뭘 원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는 막 언어 주제가 여기저기 막 점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증상이 사고의 비약인데 어느 부분, 어느 장애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조증 상태에서 자주 나타내는 그 사고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고의 비약은 조증 상태라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의 비약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걸 그러면 찾아보시오 라고 하는 건데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조현병의 망상적 사고이다. 조증이 조현병의 이제 하나의 또 증상이기도 하지만 망상적 사고는 아니고요. 우울증의 자살 충동적 사고에 상관없어요. 조증에서 대화할 때 보이는 급격한 주제 전환, 완전히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을 다 정리한, 한 줄에다 정리한 내용이에요. 조증 상태에서 대화할 때 보이는 급격한 주제의 전환. 네, 이게 맞죠? 신경인지 장애의 지리멸렬한 사고. 네, 아닙니다. 답은 3번. 네, 요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딱 그냥 여러분 외워두시면 앞으로 응용해서도 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 다음은 어떤 장애인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아래에 있는 1, 2, 3, 4번에 있는 그 장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선택적 함구증. 자, 어떤 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특정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증상들. 특정 상황에서 타인에게 말을 하지 않음. 그런 증상들. 반응성 애착장애. 반응성 애착장애는
어떠한 반응에도 그 친근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우리 아동, 유아기에 보이는 그런 장애이고요. 분리불안 장애, 뭐 여러분 뭐 많이 이야기 들었던 부분일 거예요. 자, 주요한 애착 대상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기분 조절 불능 장애, 이거는 이제 약간 우울, 기분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울과 관련된 장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박스를 한번 볼게요. A군은 두통과 복통을 많이 호소하여 어머니와 함께 최근 소아과 검진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대요. 문제가 없는데 신체 반응이 보여졌어요. 근데 A군은 아침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학교 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를 핑계로 해서 학교를 자주 조퇴했어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내용 중에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파서 A군은 아프다. 근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 뭐 이런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서 집에 있는다. 뭔가 그 어머니와의 관계, 엄마와 함께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친구 뭔가 허위성이 좀 느껴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엄마와 분리되는 것, 그리고 집 밖을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인지치료 접근에서 사용하는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인지치료가 어떻게 개입되는지 인지치료의 치료 내용, 치료 방법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어요. 자, 인지치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여러분 앞에 다른 과목에서도 좀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아론 벡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고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이론이다. 그래서 개발되었다라고 보시는데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의해서 기능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지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치료한다, 회복한다, 기능을 회복한다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개입 방법, 단기 치료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입 방법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우선은 협력적으로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 경험주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인지치료에서의 핵심,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에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 본인의 그 자동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ABC 사고 기록지를 통해서 객관화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인지치료 접근입니다. 정서적 추론 이게 아니네요. 자, 답은 4번. 네. 정서적인 것보다 좀 인지적인 것이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성격장애 또 나왔어요. 늘 문제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성격장애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격장애는 이 성격장애의 하위 범주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 극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애군. 자, 그렇죠. 제가 그 A군, B군, C군이 나눠지는 것에 대한 특징적인 성격들, 특징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이런 문제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외우셨고 잘 이해하셨고 명확하게 분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적이고 변덕스럽다. 사실은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하면 여러분 요 문제를 한번 요 아래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헷갈린다 싶으면 이 분류에서 보면 그 장의 분류와 아닌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회피 어디 건가요? A, B, C 중에서 자, C 강박 어딘가요? A, B, C 중에서 맞아요. C 의존 A, B, C 중에서 어디일까요? C 경계선은 맞아요. B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류해서 내 머릿속에 탁 있을 때 이렇게 탁탁탁 나와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걸 딱 골라내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거죠. 답은 자 4번 B는 B의 그 특징적인 것 극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부분들 B 분류의 그 하위 범주, 하위 유형도로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쵸? 반사회성이 있죠.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그리고 또 네, 경계선, 또 마지막 B는 유일하게 4가지의 성격장애 하위 범주를 갖고 있죠. 마지막 나를 뭐죠 그거? 예, 자기애성 성격장애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A도 한번 해볼까요? A도 여러분 이건 거의 뭔가 찌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시험에서 사실 시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좀 자신 있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셔서 빨리 치우시고 어려운 과목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빨리 여러분들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쿡 찌르면 쿡 나와서 그냥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성격자게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B도 나오고 C도 나왔는데 A 안 하면 좀 서운하겠죠? A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집성, 또 조현성, 마지막 조현형. 또 A군은 조금 비슷하게 뭔가 라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아마 여러분 나도 모르게 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도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도박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 도박장애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 비물질 관련 장애, 중독 장애의 하나로 자, 금단 증상. 자, 여기다 적을게요. 비물질 관련 물질이 아닌 중독 장애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관련돼서 이런 중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로 그것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고 또 이건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해서 내성, 강한 자극이 와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독이란 의존성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뇌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 활동성과 작용이 고조된다. 이 도파민은 사실은 중독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딩동댕. 자, 물질 사용 장애와는 다르게 금단 증상과 내성이 없다. 땡땡. 완전히 이거는 금단, 내성, 의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충동적이며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죠? 중독.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울 때 도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원래 중독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힘들 때 더 찾게 되는 거죠. 의존성을 또 높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실게요. 자, DSM-5에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의 진단적 특징이 아닌 것.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뭔가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래를 보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딱 타이틀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쫙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냥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하면은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다중인격. 23 아이덴티티. 예, 그거. 그러한 그 연관성을 가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좀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진단적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 자기 감각과 행위의 주체감을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좀 말이 어렵지만, 네,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인 기억 상실. 아무래도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이 사람이 됐다가 저 사람이 됐다가 반복적으로 조금 기억 상실이 있고 경험성 기억의 퇴보. 네, 이것도 맞습니다. 알코올 등과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사실 이렇게 뭔가 진단적인 특성을 내릴 때에는 생리적이고 의학적이고 다른 질병과 뭔가 엮여 있다,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옳지 않은 진단이거든요. 온전히 그것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공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계속 사실 이것도 되게 함정일 수가 있어요. 막 계속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뭐 이런 것들 계속 뭔가 부정적인 것들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적절한 것은 하면 사실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뭔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익숙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그냥 안 보고 이렇게 확 그냥 아닌 것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황장애에 관해서 적절한 것. 우리 공황장애도 익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뭔가 질식할 것 같은, 내가 곧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그 심장이 막 뛰어서 너무 뛰어서 내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몸에 이상 반응이 있어서 그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굉장히 뭔가 죽음의 공포, 그 자기 몸의 이상에 대한 그런 공포로 생겨지는 그러한 장애잖아요. 이러한 공황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공황발작은 공황장애의 고유한 증상이다. 제가 앞에 말한 것들이 다 공황발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의 고유한 증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죄송해요. 자, 고유한 증상이 아니라 고유한 증상이 아니었어요.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 공황발작은 그냥 특정 상황의 발작이네요. 네, 저도 이렇게 하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신을 바짝 다시 차리고, 자, 여성보다 남성에게 2~3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청소년 후기와 30대 중반에서 가장 많이 발병한다. 네. 그리고 4번, 대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자연스럽게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공황장애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꼭 병원 치료를 해야 되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잡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또 어려움을 또 주게 되고 굉장히 정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약물,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공황 발작은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박에 관한 거예요. 자, 강박은 여러분 어떤 건가요? 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강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옳은 것을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자, 강박장애의 가장 흔한 주제는 더러움 또는 오염이다. 딩동댕.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강박사고만 또는 강박행동만 경험한다. 네, 맞아요. 강박 관련 장애로 수집, 신체 이용장애, 피부 뜯기 장애가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지 아래에서 뭐는 이건 맞는데 하나는 헷갈려 할 땐 사실은 되게 정확한 걸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A, B, C 중에 골라라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건데 자, 하나, 둘, 셋 이거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는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 잘 봤다면 또 쉽게 풀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던 이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답이 있다면 여러분 오답 노트 꼭 이렇게 만드셔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요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